이영학을 직접 면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 기록을 보면 범죄자 이영학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무섭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남성성을 과시하고 뭔가 강인한 자기상을 이렇게 드러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 검사실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검사자와의 눈맞춤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더 역력했습니다. 심리 검사를 받을 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네, 저희가 살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피해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살인 범죄자들을 상대로 심리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부류는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부류, 다시 말해 본인의 윤리적인 가치나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자의 집단이 있는 반면 또 한 집단은 바로 심신미약 집단입니다. 네, 이들은 실제로 없는 정신질환을 이제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장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영학의 태도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냐 이 기로에서 굉장히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계속 진술을 번복했나 봐요? 네, 진술도 번복하기도 하고 이 태도 자체가 나는 이제 지적장애인이고 여기에 왔는데 이거를 울면서 그냥 호소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어리숙한 지적장애인으로 보일 것인지 이 판단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연기를 좀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심리 검사 전반에서도 이런 거짓된 어떤 편향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심리평가 보고서가 실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영학은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태라면 이 심리평가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심리 검사에 임해야 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지 되게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주도 면밀한 이영학의 이 범행의 과정을 보면 분명히 심리 면담 과정에서도 본인이 맞아요. 뭔가를 주도하거나 계획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거는 사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전문가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걸릴 거라는 걸 알아서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저희가 종합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이영학은 검찰 조사실에서 받는 이런 심리 검사에서도 내가 좀 감형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검사에서 굉장히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로 이제 MMPI라는 정서 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 검사에서는 이영학이 굉장히 과장된 감정 호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 실제로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내가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검사 결과 자체가 오히려 왜곡된 반응 편향이 있다.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네,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응답해도 잘 감춰지지 않는 반응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반사회성이라든지 높은 일탈적 욕구라든지 어떤 내가 정해진 규범을 지키고 싶지 않은 이런 권위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영학에게서는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MMPI에서는 멜링저링이 전혀 안 통하나요? 이게 그 사병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위 쉽게 말하면 꾀병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우리가 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영학의 프로파일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꾀병의 프로파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병의 판단하는 기준 쪽에 속한 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 자체가 심지어 타당도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타당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넘어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 유명한 그림 나왔네. 네.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 지금 보이는 건 뭐죠?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 검사는 일반 임상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잉크 반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어떻게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실까요? 그냥 직감적으로 나비도 봤을 보이고, 때는 나비? 나비도 나비. 보이고 벌도 보이고 약간 저는 왕관으로 보이고 네. 샹들리에도 샹들리에도 네. 보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답변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은 직업병 때문에 뭐 뇌가 보인다,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토끼가 마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이들 그렇게도 보시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반응은 정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들입니다. 이영학의 반응은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했습니다. 가령 여성의 가슴이 보인다라든지 여성의 속옷,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반응에서 브래지어나 코르셋을 꽉 조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성적인 반응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몸매가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몸매를 성적으로 표현하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상당히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범죄자들을 마주하고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반응들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이제 게다가 여기가 사실 검찰 조사의 장면이고 네. 이제 평가자 앞에서 이런 성적인 반응들, 문란한 반응들을 노골적으로 나열한다는 건 이제 일종의 마주하고 있는 이 평가자에 대한 도전적이고 뭔가 노골적인 태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영학 내면에 갖고 있는 굉장한 성적 추동, 뭔가 충동적인 사고들이 잘 통제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제 직접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앞에 여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기가 뭐 꺼릴 하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여성이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나를 검사하는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네. 의도로 일종의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검사 반응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면서 이제 성적인 반응이 이렇게 여과 없이 그리고 이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충동 조절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실 이제 여자 검사관인 저한테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노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검사를 약간 비웃는 거잖아요. 앞에선 연기를 하고 지금 이런 검사에서는 대놓고 비웃듯이 기싸움 같은 거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검사자하고 검- 피검사자하고 기싸움? 검사자하고 기싸움.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눈 하나 꿈쩍 안 하시죠? 꿈쩍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지죠.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해야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로샤우 검사에서 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다 하나요? 저거를? 보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종합심리검사의 여러 검사 중에 하나 하나인데요. 포함돼 있어서. 예, 보통 정신과나 이런 심리 상담에서 많이 하고 그럼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줄줄이 나오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사고의 체계 아니면 의사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거든요. 혹시 다른 범죄자 중에 정말 특이하게 뭐 그 흉악범 중에 뭐 특이하게 봤던 경우가 있나요? 네. 이제 이영학의 경우 하나만 더 사례를 든다면 이제 성적인 이런 문란한 반응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이코패시하고 잔혹한 그런 반응을 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영학이 응답한 반응 중에는 이제 사람의 심장을 썰어 놓은 것 같다. 뭐 이게 피가 낭자해서 어떤 소녀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혹은 여자 또 다시 이제 성적인 내용으로 옮겨오면서 여자 둘이 가운을 입고 누워 있는 것 같다. 뭐 이러한 어떤 성적인 내용과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걸로 꽉 차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영학이 성적으로 되게 집착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그 아내 대신 뭐 날 맞아요. 채워줄 사람 필요하다. 그리고 뭐 아내도 성매매 시키고 또 10대 여자 아이들도 유인하고 이랬었는데 그 성일탈 검사라는 거를 하잖아요. 이영학의 성일탈 검사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성일탈 검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탈적인 성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검사 결과에서는 성적 피약성,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인가요? 네, 저희가 이거는 100점이 100점? 100분이. 높을수록 네, 점수가 100분이 높은 거야. 그죠? 99점. 그래서 99점이 나와서 99, 98.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성적 가학에서 96이라고 써 있는 이 100분위 점수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100명 중에 이제 96 그러니까 앞에서 네 번째에 해당된다는 그런 높은 범주를 보이고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성적 가학, 물품 음란, 마찰 도착, 관음 장애, 음란물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타난 이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임상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만큼
남들과는 다른 이상 성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기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범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소위 남녀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성적 취향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상 성욕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것은 저희가 변태 성욕이나 이상 성욕을 시사하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사실 저희가 폭력범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루틴하게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아동성애가 의심된다든지 이렇게 이상성욕이 의심이 될 때 주로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 결과를 어디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으면은 뭐 그렇다고 재판에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잘못을 한 사람한테 하죠. 네. 지금 여기서. 근데 이 검사 결과를 어디에 참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 재판. 검찰에서는 피의자들 그것도 이제 강력범죄나 구속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검사에서도 이상성욕을 보이고 충분히 재범 위험이 높다라고 임상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재판에 제출을 하고 이제 판결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저런 게 언제 활용이 되냐면 결국 양형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한가 한 이런 번의 것들을 실수가 판단하는 아니라 이런 성향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걸 판단하는 지표가 네. 되는 어느 거예요. 정도의 수사- 형량을 선정할 것인가 그거에 되게 중요하게 활용이 되죠.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동기하고 연결이 되고요. 범죄 동기하고 연결이 되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는 양형하고. 이런 짓을 왜 저질렀을까를 예.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8개 항목 중에 5개가 높음으로 빨간 글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인지 왜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혹은 뭐 아내와 이렇게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지하철을 타면 누군가의 엉덩이가 뭐 만지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성관념이 왜곡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영학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건 뭐 좀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 사이코패스 검사는 실시하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PCR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영학은 여기서 2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2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이영학의 경우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살펴본다면 과거의 주거 침입이라든지 특수절도, 높은 사기성 이런 것들이 범죄 전력으로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어 왔었고 이제 성인에 이르러서는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어려서는 뭐 동물 학대 이렇게 아동기와 성인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런 사이코패시한 성향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영학의 이런 사이코패시 점수는 이제 무리 없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점이라 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점수예요? 네, 저희가 총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고 한 것은 25점에서 40점까지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고위험군 중에서도 제일 시작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죠. 근데 사실 뭐 시작점이나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이 재범 위험을 다시 저지를 그럴 위험성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이 이영학의 25점 자체는 다른 연쇄살인범들이랑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유영철 같은 경우는 38점을 얻었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영학의 25점은 낮은 점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25점 그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이 재범 위험 체계를 고려한다면 이영학의 25점은 낮은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PCRL 검사라는 것 자체가 항목이 20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거에 뭐 본인이 답해가지고 하나에 2점씩 해서 4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내는 건데 본인이 답하는 게 아니라 검사자가 있습니다. 검사자가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뭐 유영철 뭐 38점, 조두순 29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검거 이후에 사후 검사를 통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6점, 27점 이상 하는 데가 이제 주마다 다르지만요. 각각 다른데 분명한 거는 25점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일단 넣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이 이영학은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 그래서 복합장애 2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 결과라든지 이영학의 범행 과정을 보면 과연 지적장애가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영학은 과거 간질도 있었고 실제 대학병원에서 받은 어떤 지능 검사에서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이 산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건 조사와 재판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의 지능이 어땠냐보다는 범행 당시에 그렇지,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능이 어떠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지능 검사로 재평가를 했고 흔히 69점 이하면 지적 장애로 판정이 됩니다. 이영학의 경우는 전체 지능 지수 86점이 나왔고 이 점수는 평균의 범위 중에서도 평균 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6점이면 뭐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평균의 약간 아래쪽에, 그러니까 평균 범위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8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영학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적 장애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 장애를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점수 결과 자체가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 와서는 과연 지능 검사를 어떤 태도로 받을 것인가 또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본인이 지적 장애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려면 뭔가 검사를 잘 못하는 그런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연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이영학은 지능검사 전반에서 뭐 검사 수행에 막힘이 없었고 뭐 수행에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색을 보였습니다. 근데 2013년, 2015년 때 그렇게 뭐 IQ 뭐 이렇게 지능 점수가 54, 60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뭐 연기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가요? 88에서 54, 60 이렇게 86 이렇게 변동이 많이 있길래 네, 이게 이제 이분이 예, 뇌전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뇌전증과 같은 어떤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거나 이영학이 제출했던 어떤 우울증의 과거력, 진단명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라든지 감퇴 이런 것들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뭐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그 당시 산출했을 때는 정신지체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점수 편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큰 폭의 양상은 일관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애 재판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뇌전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실질적으로 지능 검사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이 생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좀 폭이 크다는 게 좀 문제죠. 그러면 맞습니다. 약간 2017년에 이제 대검에서 검사를 진행하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발생을 해서 일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런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걸 알고 있는 평가자 앞에서 지능검사에서 뭔가 연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고 본인이 이미 제출한 어떤 장애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아마 이영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학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금 받은 거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에 안 잡힌 거죠. 수입에 이제 안 잡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매달 생계급여 109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수당 등등 해가지고 월 한 160만 원 정도, 총 합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를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영학이가 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되게 입속이 밝은 사람인 것 같고 예. 오히려 영악한 것 같고요. 기부금으로 13억에 1억 얼마 이렇게 받을 정도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결과하고 성일탈 검사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이영학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리검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이영학은 어려서부터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어려서부터 어떤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또래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따돌림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러한 피해의식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 이걸 보상하고
내가 좀 더 강인한 자기상으로 이제 남 앞에 서야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앞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영학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자극추구적이고 대범한 어떤 범죄 행동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영학의 이런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범죄자로 이끈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검찰 조사실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평가자와의 눈맞춤이 거의 되지 않았고 면담 시작부터 뭔가 울먹이고 눈물로 호소하거나 때로는 이제 크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아니면 연기였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구속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면 대부분 이런 뭐 수감 생활이라든지 구치소 안에 그런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눈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서 우는 것인지는 저희가 감별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잡혀서 억울해서 우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근데 가짜 그 영상에서 보면 가짜 눈물도 굉장히 많이 흘렸던 걸로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이영학은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든다. 우울하고 불안해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다라는 점들을 많이 호소했고 심하게는 난 지금 검사실인데도 환청이 들린다 이런 증상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나는 가정을 돌봐온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딸과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그런 가정적인 아빠다라는 점도 여실히 보여주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영학은 딸은 범죄에 가담시키고 아내는 성매매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범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범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못 그러겠어요. 가족들은 또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